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언어 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5년 7급 공채 1차 시험 PSAT 시험의 언어 논리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고 경향이 어떠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예측한 대로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시험을 바탕으로 이제 내년 준비할 때 어떤 부분들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언어 논리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같이 보고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올해 시험은 끝났으니까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목표가 될 건데, 그때 가장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2025년 기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기출의 어떤 경향과 출제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은 일단 시험 준비하시는 거면 내년에 첫 단계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뭐 말씀드리면 미리 이 말씀부터 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난도가 어떠했는가, 뭐 컷이 몇 점 정도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거나 궁금하실 수 있죠. 제가 뭐 모든 사람의 그 점수를 다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컷이 몇 점 정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그걸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문제 난이도로 봤을 때 2024년 언어논리 기출이 그래도 PSAT 세 과목 중에서 조금 어려운 축에 속했거든요. 언어가 제일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올해 기출에서는 언어가 좀 쉽게 나왔어요. 자료가 조금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언어 쪽이 조금 어렵지 않고 쉽게 나왔다. 그러니까 2024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2025년 우리 시험의 난도가 조금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 중에 90점 이상 맞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그 높은 직렬들 있죠. 컷 점수 높은 직렬들 분들은 90점 이상 획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이거는 뭐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언어 쪽 상당히 많았고요. 무려 100점 맞았다라고 저한테 연락 온 친구들도 꽤 돼요. 그러니까 매년 보면 100점 맞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많아요. 이번에는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킬러 문항 자체가 뚜렷하게 눈에 띄는 게 없었다. 킬러 문항인 것 같은데 사실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 자체는 아니었다. 난도는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난도가 평이하게 출제된다고 해도 사실 100점 맞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그런 점수를 획득해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 잘 치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이제 2026년 대비하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1년 안에 저와 같이 가면 100점, 90점 이상 점수 충분히 획득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게 그 과정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은 제 강의를 안 들어보셨더라도 일단은 그 출제 경향을 볼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는 문제 유형이죠. 그죠? 2025년도 언어논리의 출제 경향을 딱 본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그 제가 늘 예측을 했었지만, 왜냐하면 올해 5급 공채 시험에 과학 실험 소재가 엄청 많이 나왔다. 광동 문제, 논증 문제 같은 데나 추론 문제에서 과학과 실험 소재가 원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7급 시험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이 강화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과학 소재의 추론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실험 문제 같은 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과학 실험 소재가 강화됐다. 라는 거, 요거는 내년에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변별력이 사실 그러니까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변별력 있는 문제가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밀동 문제, 독해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는데 그 와중에 조금 차별점이 있었던 게 과학실험 소재를 가지고 출제됐던 문제들이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변별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준비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빈칸 문제 다양하게 나올 거다. 단순 문맥 문제뿐만이 아니라 뭔가 도식적으로 원칙을 추론해내거나 그 원칙이 나와 있으면 그걸 적용하는 부분에 빈칸이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에 해당되는 거, 작년 우리 기출에 나왔던 논리 소재라던가 그다음 과학 소재 같은 게 많이 활용이 될 거다. 작년 우리 기출에서 보면 조금 있다가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그 강화 약화 문제인데 빈칸 형태로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과학 실험 소재를 해서 그런 것처럼 빈칸이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될 거고 그게 올해 5급 공채 문제에서도 빈칸은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기출에서도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빈칸 문제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됐고요. 도식적으로 예측했던 대로 그런 문제들이 실험 문제인데 빈칸 들어가거나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 문제 다양화되는 거, 과학실험 소재 강화됐다는 게 올해 언어논리 기출에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경향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보잖아요. 언어논리의 25문제는 이 4가지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독해 문제는 과학실험, 확률 소재 활용한 추론형 문제의 비중이 높았죠. 독해 문제 10문제 출제됐습니다. 부합이 요게 비중이 제일 낮잖아요. 요게 1문항.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없는 이 5문항. 추론이 4문항 나왔는데 이 추론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2문항 연결형 문제가 둘 다 추론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확률 소재 활용한 게 2문항 연결형 문제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추론 문제가 2문제나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추론 발문 달고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가 과학실험 소재잖아요. 요거 강조됐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독해 부분에서 추론 문제가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론 쪽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결국에는 이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추론이 그나마 실험 과학 소재 나오면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논증 쪽에서도 실험 관련해서 항상 평가 문제나 이런 것도 그 실험 내용 나오고 과학 얘기 나오면서 가설 평가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논증 문제 올해 4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그 논증 문제 쪽에서 실험 관련해서 가설 평가 들어가는 거라던가 요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 역시 얘도 실험. 가설 평가하는 부분들, 네, 그런 문제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평가 제외하고는 분석인데, 그러니까 논증은 평가 아니면 분석이잖아요. 평가는 강화 약화 방향성 판단하는 문제 2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분석 쪽에서 우리 늘 나오는 25번의 쟁점 분석 문제 있죠. 그죠? 그런 걸로. 근데 견해 분석 문제 자체가 또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쟁점 분석으로 견해 분석 문제가 나온 게 다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논증 문제가 논리 쪽이랑 통합이 되는 문제가 나오면서 난도가 확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런 문제도 없이 그냥 명확하게 방향성 판단하는 문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난도가 어렵지 않았다. 작년에 비교해 봤을 때. 그 다음 문맥 문제. 문맥 문제는 우리 쪽에서는 이 부분이 늘 문제가 되잖아요. 실무 소재 활용하는 문제들이 문맥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23번이나 24번 문제 같은 게 기존에 나왔던 실무 소재 문제를 조금 응용하거나 좀 새로운 패턴으로 문제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어요. 체감 난도가 좀 높다. 새로운 유형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올해는 실무 소재 문제도 기존에 나왔던 패턴 그대로 사실 나왔기 때문에 크게
막 난도가 높게 느껴지는 건 없을 것 같고 실무 소재로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젠 어느 정도 유형이 잡혔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출제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어쨌거나 일정 부분으로는 계속 실무 소재 쪽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표를 가지고 추론하는 문제라던가 그죠? 그다음에 뭐 필요한 자료 구하는 문제라던가 그죠? 빈칸 채우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는 패턴이니까 그런 실무 소재 문제가 한 3문제에서 적으면 3문제에서 많으면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5문제 정도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식적인 빈칸 추론 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하죠. 빈칸 추론 쪽이 중요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글 수정하는 문제는 하나씩 꼭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올해 난도가 좀 낮게 느껴지는 대표적인 또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논리 문제의 문항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5문제 나왔거든요. 논리 논증 통합형 문제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전제 찾기 문제가 2문항 정도 나오고 해서 조금 개수가 5문항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3문항으로 줄었죠. 기본적인 논리 퀴즈 문제 2문제 하고요. 전제찾기 문제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 나왔던 타당성 판단하는 문제나 그런 것들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논리 쪽의 비중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도가 좀 낮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리 문제 자체도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본적인 수준의 논리 문제 정도만 푸실 수 있으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을 준비할 때 이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건데, 일단 우리 문제 유형 연도별 비중 한번 볼까요? 21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지금 딱 보시면, 제가 여기서, 11문제인데 10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게 11문제 쪽으로 가고 여기가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네. 합이 안 맞아서 이상하다 했어요. 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1문제 정도, 그러니까 11문제나 나온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문항 연결형 문제 2문제가 다 추론 문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1문제 독해 원리 쪽에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는 눈여겨보실 만하고요. 근데 독해 쪽에 해당되는 문제는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아마 이쪽 있죠? 이쪽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쉬웠고 점수가 지금 인플레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엔 난도 조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난도 조절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논리 논증 쪽 비중 높일 거고요. 그쪽 문제들의 난도를 좀 높게 갖고 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 독해 쪽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추론 문제 쪽의 난이도를 좀 높게 갖고 가거나 비중을 늘리거나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독해나 문맥 쪽은 한두 문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문제들이 논증과 논리 쪽으로 배치되면서 조금 더 균형을 맞추고 난도를 높이는 쪽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각 유형별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보면 독해 쪽 이제 제가 밀독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아까도 봤듯이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연달아 지금 2년 연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중은 증가했는데 사실 난도는 평이했다. 물론 추론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과학 소재 쪽으로 나오는 추론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런 추론 문제들에서 조금 이제 실험 소재나 과학 소재 나오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 부분 늘 그러니까 결국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맞으려면 추론 문제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말인즉슨 다른 부합이나 알 수 있는 없는 문제를 소홀하게 봐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문제는 당연히 마치고 시간도 줄여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론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 올해 시험에서도 원칙 적용형 문제도 나왔고요. 네,
요거 20번 문제. 아니 22번이죠. 두문항 연결형 문제. 그 다음에 실험 및 과학 소재 활용하는 도식적인 추론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뭐 12번 문제도 그러했고, 네, 요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론 문제 쪽이 조금 난도가 독해 쪽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상 나오는 거 빠짐없이 이야기식 서술 1, 2번. 올해도 1, 2번은 역사 소재로 나왔어요. 구조 그닥 잘 잡히지 않는 이야기식 서술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눈이 잘 안 풀린 상태에서 이런 지문을 읽어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안 잡혀져 있는 지문을 역사 소재 지문들을 읽어내는 연습들을 좀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1, 2번의 역사 소재 나오는 거는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구조 잘 안 잡아주는 형태로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 부분 추론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증은 비중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난이도가 조금 하락했다. 왜냐하면 논리 논증 통합형 문제가 없어졌어요. 통합형. 요건 내년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하락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다음 과학 실험 소재 쪽으로 들어가는 평가 문제인 20번 문제 쪽도 사실은 그렇게 막 가설 평가하는 문제였는데 어렵게 함정을 파거나 한 문제가 아니고 지문도 상당히 짤막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실험 소재는 항상 나올 거예요. 비중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기본 한 문제는 나올 거고요. 두 문제 정도도 나올 거를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지 문제가 경년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재작년에 나왔고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 논지 문제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논지 문제는 시간 빨리 갖고 정답 확인할 수 있도록 1분 내로 끊어줄 수 있게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논지 문제 제외하고는 그 분석과 평가 발문으로 이제 다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논증 문제에서는. 그래서 논지 한 문항 나오고 쟁점 분석 문제 한 문항 나오고 방향성 평가하는 문제 두 문항 나와서 네 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난도는 별로 높지 않았다. 그냥 기본적이고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맥과 단서 쪽, 문맥 쪽 문제 쪽에서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포인트고요. 빈칸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건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문맥형 빈칸 추론 문제도 있을 거고 원칙 적용 스타일의 도식적 빈칸 추론 문제도 있을 거고요. 과학 실험 소재 활용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요거 중요해요. 19번.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실무 소재 쪽에서도 원래는 대화체로 나오면서 밑줄이 들어가서 조금 특이하게 출제가 된다 싶었던 작년 24번 문제. 근데 올해 24번 문제가 틀은 똑같은데 밑줄을 빈칸으로 바꿔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빈칸은 활용의 여지가 높은 문제니까 이렇게 실무 소재 쪽에서 또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4번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 소재 자체는 문맥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죠. 출제 비중은 한 5문항 정도 실무 소재 문제는 그러니까 뭐 문맥이든 독해든 다 통틀어서 5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세 문제에서 5문항 정도 출제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무 소재 활용 문제 패턴이 이제 유형화가 됐어요. 그래서 밑줄형, 빈칸형 외에도 분석형, 추론형 등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추론형이라 하면 표추론 말하는 거고요. 표 주고 추론하는 형태 얘기하는 거고 분석은 쟁점 분석.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 문제도 사실은 실무 소재 때문에 비중이 꽤 높게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7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오히려 더 높아졌거든요. 요거는 한 5문제, 6문제 사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정되더라도 빈칸 추론 문제는 비중이 줄지는 않을 것 같아서 빈칸 추론 문제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체계 쪽, 논리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난도를 결정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인데 이게 5문제에서 3문제로 줄어버리니까 체감 난도가 좀 낮게 느껴졌을 것 같고 퀴즈 2문항, 독해형 논리문제 2문항, 그중에서 이 독해형 논리문제 쪽에 해당되는 게 추가해야 할 전제찾기 문제. 요게 계속 지금 몇 년간 나오고 있거든요. 23년에도 한 문제, 24년에 2문제, 25년에 한 문제. 근데 이거는 5급 공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빼먹지 않고 계속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어서 추가해야 할 전제찾기 문제는 내년에도 나올 거를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퀴즈 난이도가 좀 평이하게 출제되기는 했는데 명제 연결형 한 문항, 그 다음에 정보 정리형 한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트렌드는 이쪽이죠. 정보 정리형.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난도 조정 들어갈 거고 그러면 논리 쪽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논리 쪽에서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기존의 명제 연결형하고 참거짓형 문제보다는 여기에 힘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 정리형 퀴즈 쪽으로 힘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최근 트렌드예요. 이 지금 5급에서도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정보 정리형 퀴즈 쪽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유형별 올해 문제의 출제 경향과 특성.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로 한번 가서 전체적인 그 각 유형별 대표적인 문제들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서 보시면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언어논리 유형 분류, 독해, 논증, 문맥, 논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유형 비중은 아까 우리 봤지만 요 정도 21년도 공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비중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22년도와 23년도에 7문제 정도 출제되던 논증 쪽 문제가 지금 문항수가 줄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논리 논증을 합치면 한 10문항 정도, 9문제에서 10문항 정도는 출제가 돼야 되는데 올해 그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더 평이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엔 올라갈 겁니다. 난도가 올라가고 비중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논리 논증에는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화면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25년도 기출 관련해서 제가 유형별로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당일날 이렇게 정리해서 기출 경향 올려놓은 거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읽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유형별로 제가 꼼꼼하게 적어놨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다음 내년 대비해서 어떤 부분들 준비해야 될지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거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맥하고 논리 부분까지. 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독해 문제부터 좀 볼게요. 독해 문제 쪽에 지금 왼쪽 페이지에 있는 것과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년 문제와 올해 문제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출제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유형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예제 1번에서 나오는 그 작년 기출 문제, 요거 발문 똑같이 얘도 추론이고요. 그리고 얘도 추론이죠. 둘 다 추론이고 소재도 되게 비슷해요. 전기력학 관련된 소재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 25번 문제도 추론 문제 중에서 꽤 어려웠다. 질문 많이 들어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12번 문제에서도 비슷한 소재로 지금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같은 분이 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포인트 볼게요. 이거를 이제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발문이 추론이고 그리고 보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나오니까 일단 무슨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 요거 되게 도식적이겠다. 구조가 잘 잡혀 있거나 그 도식적인 접근이 가능한 추론 문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억, 니은, 디귿 3개의 선지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지문 길이도 별로 길지 않고 지문 길이 비교해 보세요. 작년보다 더 짧아졌잖아요. 기억에 대전되지 않은 금속 내부에서 자유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은 0이 된다. 니은 금속의 전자들이 추가되면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는 외부로 향하는 전기력의 합력을 받는다. 도체가 대전되면 도체 내부에 자유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은 0이 아니다.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게 전기력의 합력. 지금 전기력의 합력. 방향과 수치. 그리고 대전되지 않았는지 대전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정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네, 전형적인 추론 문제의 선지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지문 한번 그거 위주로 정보를 좀 확인해 보시면 도체인 금속 내부에는 음전하를 띤 다수의 자유전자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금속 내에 고정된 양이온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 자유전자라거나 음전하를 띄었다. 이런 것들 같이 묶어주고 고정된 양이온은 대비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도체 내부에서 자유전자는 양이온들에 의해 당겨지고 다른 자유전자들에 의해 밀쳐지면서 각각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 이거 계속 물어봤잖아요. 0이 되도록 위치하게 된다. 이게 중요 정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금속의 전자들을 추가하여 금속을 대전시키면 대전되는 가능성 가정을 하고 있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디귿 보기에 나와 있었죠. 그럼 추가된 전자들은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 물음표로 일단 끝나요. 문제 제기잖아요.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 답변을 좀 찾아주셔야 할 텐데 대전된 상황에서도 금속 내부의 모든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은 0이어야 한다. 전기력의 합은 무조건 0이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만약 금속 내부에 어떤 위치에 전자가 추가된다면 그 전자는 새로운 전기력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원래 있던 자유전자들이 이동할 것이고 이러한 이동으로 인해 또 다른 자유전자들의 위치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 재조정은 금속 내부 공간에서는 완료될 수 없다. 내부 공간에서 완료 안 되고요. 따라서 결론 어떻게 나오냐면 금속 내부에서는 새로운 전자가 놓일 자리가 없어요. 이 자리 자체가 내부에서는 없게 된다. 그래서 내부 쪽도 하나 X 처리해 두시면 되죠. 추가된 전자들 어디에 위치할까라고 물어봤는데 금속 내부에서는 놓일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금속이 대전될 때 추가된 전자들이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전자들은 모두 표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전된 금속의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은 0인 반면 비교가 되죠. 표면에 있는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은 0이 아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내부 쪽 전기력의 합력은 0. 이거 계속 나왔었고 반면 표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표면에 있는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은 0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고 이때 표면의 전자에는 표면의 수직인 바깥 방향으로 전기력의 합력이 작용한다. 우리 아까 그 방향도 니은 보기에서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의 전자에는 표면의 수직인 바깥 방향으로 전기력의 합력이 작용한다. 이 바깥 방향을 키워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면 쪽과 관련해서 네, 이 정도예요. 계속 우리가 선택지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정보는 전기력의 합력이고 그게 대전됐을 때 대전되지 않았을 때 이거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기억 보기에서 대전되지 않은 금속 내부에서 자유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은 0이 된다. 이건 어디서 보시면 될 거냐면 대전되지 않은 거 첫 단락에 나와 있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되도록 위치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기억은 옳은 추론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금속의 전자들이 추가가 되면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는 외부로 향하는 전기력의 합력을 받는다. 바깥 방향, 외부,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옳은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은 도체가 대전되는 상황이 지금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도체 내부에 자유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함량은 0이 아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전기력의 함량은 0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에 공간에 놓일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틀리게 되죠. 기억 니은만 옳은 선택지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론에 과학 소재다, 보기 형태다, 되게 도식적이고 구조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기 3개밖에 없으니까 보기를 먼저 읽은 다음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들 위주로 지문의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접근해 봤을 때 그렇게 난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넘겨서 논증 문제도 한번 봐보면 우리 올해 5급 공채 문제에서도 논증 문제가 꽤나 다양하게 출제가 됐는데 특히나 과학 실험 소재에 관련된 논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그죠? 그런 문제들 중에서 제가 예제 3번으로 가지고 온 게 올해 5급 17번 문제인데 지금 우리 20번 문제랑 보면 발문 형태는 완전 똑같아요. 글에 대한, 글의 기억에 대한 평가, 글의 기억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이 밑줄 처리가 딱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보면 기억이 X는 A와 B로 구성되어 있고 Y는 A와 C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주장에 지금 밑줄 처리가 되어 있고 요거를 강화하고 약화하는지 여부를 지금 보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랬을 때 밑줄 친 기억이 강화되는지 약화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어떤 사실, 그러니까 실험 결과 같은 것들이 추가됐을 때 이 주장이 지지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반박되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 올해 문제에서도 보면 기억에 해당되는 거 보세요. X의 유층 시기보다 성충 시기의 알파와 베타의 혈중 농도 차이가 더 작다. 이번에는 주장 아니라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똑같죠. 이것도 과학 소재고 실험 관련된 얘기인 거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보기도 지금 구성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시면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면 기억이 강화되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문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 자체가 이거 드디어 과학실험 소재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문 길이가 상당히 짧다. 그리고 그 도식적인 어떤 상관관계 요게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네, 한번 볼게요. 기억 쪽이 아까 우리 읽어봤지만 X의 유충 시기보다 성충 시기, 유충 시기와 성충 시기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알파와 베타의 혈중 농도 차이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단락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올라가서 유충 시기와 성충 시기 비교하는 거 알파 베타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곤충 X는 유충에서 변태를 거쳐서 성충이 된다. 그러니까 단계가요.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변태 갔다가 성충으로 가는 거니까 요렇게 지금 단계가 되어 있는 거죠. 요런 세 단계를 거치는 거고 X의 변태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알파와 베타가 있다. 과학자 A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X의 유충 시기, 요 시기, 알파, 베타 각각의 혈중 농도는 변함없이 일정했고 성충 시기에도 알파, 베타의 혈중 농도는 변함없이 일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충 시기나 유충 시기에 혈중 농도가 변함없이 일정하다. 요거는 공통점. 근데 꺾이죠? 변태 시기 동안에 알파의 혈중 농도는 증가한 반면 베타의 혈중 농도는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알파 쪽이 지금 증가했어요. 반면에 베타 세모로 잡을게요. 요거 감소했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X의 유충 시기에는 알파의 혈중 농도가 베타의 혈중 농도보다 낮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원래는.
그리고 변함없이 일정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충 시기에는. 그 다음에 성충 시기에도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1단계고요. 얘가 2단계잖아요. 그리고 얘가 3단계예요. 그러니까 변태 시기 동안 알파와 베타의 혈중 농도가 이렇게 변화가 된 상태로 성충 시기로 가고 그때도 혈중 농도가 변함없이 일정했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요걸 기준으로 이제 보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기억이 강화가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되죠. 기억의 내용은 뭐냐면 유충 시기보다 지금 성충 시기 요때 알파 베타의 혈중 농도 차이가 더 작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태 시기 거치고 난 다음에 차이가 더 작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보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X의 성충 시기에 알파의 혈중 농도가 베타의 혈중 농도보다 높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성충 시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얘가 더 높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요렇게 나오게 되면 기억이 강화된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뭐가 더 높았냐면 베타가 더 높았어요. 그죠? 베타가 더 높았는데 이게 변태 시기 거치면서 알파가 그럼 엄청 많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베타가 엄청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지금 바뀌게 된 거예요. 그건 알겠어. 그런데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는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통해서 그 알파와 베타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유충 시기는 알파가 더 컸고 그 다음에 성충 시기에 유충 시기에는 베타가 더 컸고 성충 시기에 알파가 더 큰 걸로 지금 바뀐 상태인데 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얘가 얼마나 올라가고 얘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리고 애초에 유충 시기에 이 차이가 얼마나 됐는지가 나와 있지 않는 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기억이 강화된다라는 거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옳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쪽 보시면 이번에는 성충 시기에 베타의 혈중 농도가 알파의 혈중 농도보다 높대요.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유충 시기 때랑 똑같아요. 부등호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미 중간 단계인 변태 시기에서 알파는 엄청 증가한 상태고 베타는 되게 낮아진 상태인 건데도 이 부등호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됐지만 어쨌거나 알파는 더 많아지고 베타는 더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알파와 베타의 간격 차이, 농도 차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억이 강화되는 게 맞게 되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옳은 선택지로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 보시면 알파 베타의 혈중 농도가 이번에는 같대요.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 원래는 베타가 더 컸잖아요. 근데 알파가 올라가고 베타가 떨어지고 하면서 농도가 같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이거는 뭐 되게 쉽죠. 그 성충 시기, 유충 시기는 어느 한쪽이 큰 거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성충 시기는 아예 같아졌으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강화된다. 라는 게 맞는 선택지가 되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옳은 선택지로 들어가서 정답 4번으로 간다. 지문 자체가 별로 길지 않고 그런 말은 그 과학 소재 논증 문제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기본 세팅 어느 쪽이 더 컸는가 비중 비교 그 농도 차이 그 다음에 그 시기별 흐름 요 정도에만 딱 주목하시면 기억 판단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3번은 되게 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7급 우리 시험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과학 소재, 어려운 과학 소재도 이런 식으로 지금 논증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 이제 문맥 문제 쪽에서 제가 빈칸 문제를 갖고 왔는데 사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작년 요 문제 있죠. 17번 문제, 예제 5번에 갖고 온 문제는
빈칸이 들어가 있긴 한데 빈칸이 강화약화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얘는 분류는 어느 쪽으로 하셔야 되냐면 문맥 문제로 분류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논증 문제로 분류하셔야 돼요. 광독 쪽 논증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 문제고,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두 문제 좀 비교해 보려고요. 지금 작년 17번 문제랑 올해 19번 문제가 틀이 너무 비슷해요. 그죠? 실험 얘기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실험 가지고 가설 평가하는 쪽에 빈칸 처리된 거랑 이번에는 실험 해석이 들어가서 거기 해석하는 부분에 가나다 빈칸 3개 들어갔고요. 빈칸이 3개, 4개씩 나오면 이런 식으로 선지 세팅되잖아요. 구절이나 단어를 딱딱 집어넣게. 그러니까 그 도식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문맥을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요렇게 출제돼서 되게 비슷하게 출제가 돼서요. 이런 실험 소재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빈칸 문제가 나오는데 그 빈칸에 채워지는 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 문제는 문맥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논증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독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얘는 문맥 쪽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사실 실험 소재의 특성이 뭐냐면 아까 우리 짤막한 지문이었긴 하지만 실험 평가 문제, 가설 평가 문제 전체적으로 다 읽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맥 문제고 그 다음에 빈칸이니까 실험 해석 쪽에만 빈칸이 들어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여기만 보면 해결되지 않을까? 절대 안 되죠. 실험과 관련된 문제는 실험 내용, 세팅, 결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맥 문제라고 광독이 아니에요. 얘는 거의 밀독처럼 실험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놔야 그래야 어렵지 않게 문제가 빈칸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빈칸이 들어가 있는 실험 해석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내년에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추론 발문 달고 그냥 빈칸 없애버리고 실험 추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 없애고 그냥 이 틀로 강화약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작년 문제처럼 빈칸을 강화약화 들어가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소재는 이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험 과학 소재를 중요하게 좀 보셔야 합니다. 빈칸 문제니까 실험 해석 쪽을 먼저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독성이 지금 선택지 플레이 할 수 있으니까 강하다, 약하다, 개구리 종을 잡아먹어 학습된 새는 독성이 강한 개구리 종을 모방한 개구리 종과 독성이 약한 개구리 종을 모방한 개구리 종 중 어느 것도 잡아먹으려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끊어주면 독성이 또 강한 약한, 그러니까 독성이 강한 거를 잡아먹는지 약한 거를 잡아먹는지 그거 실험에서 확인해 줘야 될 거고요. 그게 지금 다 강한 약한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거다 정도만 실험 해석 빈칸 들어가 있는 단락에서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차피 실험은 세팅 다 봐야 되잖아요. 여기만 봐서도 안 되고요. 웬만하면 그냥 첫 단락에 제시된 것도 뭔가 공통의 전제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독이 없는 어떤 개구리 종은 독이 있는 개구리 종의 외형을 모방함으로써 새로부터 잡아먹힐 위험을 줄인다. 이것은 의태의 예의다.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이 여럿일 경우 모방자는 어떤 종을 모방하는 게 유리하냐. 이게 문제 제기고요. 이와 관련된 실험. 그러니까 독성이 강한 거를 모방하는 게 좋으냐, 약한 거를 모방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나뉘겠죠. 실험 보시면 땡땡 지역에는 독성이 강한 개구리 종 A, 독성이 강한 쪽 A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독성이 약한 개구리 종 B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 두 종은 외형이 조금 다르다. 또한 그 지역에 있는 독 없는 개구리 종 C는 A를 모방한다라고 했으니까 C 쪽도 A랑 똑같이 동그라미로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 없는 개구리 종 D는 B를 모방한다라고 했으니까 D에는 세모로 맞춰줄게요. 새 종 X는 A, D를 잡아먹을 수 있으며 독성이 있는 개구리 종을 잡아먹으면 학습이 되어 이후 같은 외형을 가진 개구리를 잡아먹는 걸 회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뭐 독성이 있는 거 잡아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약한 독성이나 강한 독성이나 독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실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험 1에서 A도 B도 잡아먹어 본 적이 없는 X에게, 다시 말해서 강한 독성 가지고 있는 거, 약한 독성 가지고 있는 거 다 잡아먹어 본 적 없어요. 그 X에게 A를 잡아먹게 하였다. 이 새를 X1이라고 하자. A는 강한 독성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그럼 X1도 동그라미로 맞출게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애를 잡아먹은 새예요.
그 다음에 A, C, D를 잡아먹는지를 관찰을 했어. 그랬더니 X1은 A, C, D 어느 것도 잡아먹으려 하지 않았다. 얘도 다 잡아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 2를 보면 똑같이 A도 B도 잡아먹어 본 적이 없는 X에게 이번에는 독성이 약한 애 B를 잡아먹게 했죠. 이 새를 X2라고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B, C, D를 잡아먹는지를 관찰을 했더니 X2는 B와 D를 잡아먹으려 하지는 않았어요. 얘랑 얘는 잡아먹으려 하지 않았는데 C를 잡아먹는 거는 회피하지 않았다. C 쪽은 아까 독성이 강한 애를 모방하는 거라 우리가 동그라미 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 실험 결과는 독성이 강한 거 잡아먹은 경우, 약한 거 잡아먹은 경우 이렇게 딱 나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빈칸 이제 채워볼게요. 독성이 강한 약한 개구리종을 잡아먹어 학습된 새는 독성이 강한 개구리, 그럼 요 새는 일단 독성이 강한 개구리종을 모방한 개구리종과 독성이 약한 개구리종을 모방한 개구리종 중 어느 것도 잡아먹으려 하지 않았다. 어느 것도 잡아먹으려 하지 않은 게 여기에 해당되죠. A, C, D 다 잡아먹으려 하지 않았던 거. 그죠? 그래서 그 독성이 강한 개구리종을 모방한 게 C잖아요. 그 다음에 독성이 약한 개구리종 모방한 게 D였잖아요. 얘네 둘을 어느 것도 잡아먹지 않았던 거는 CD에 다 X 처리되는 거는 지금 X1이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그러면 독성이 강한 개구리종 잡아먹어서 학습된 애잖아요. 그래서 선지 내려가서 4번, 5번은 지워줘야죠. 강한 쪽으로 갈 거고요. 계속 독성이 그 다음에 어떤 또 개구리종을 잡아먹어 학습된 새는 독성이 강한 개구리종 모방한 개구리 요거 C였죠. 이거를 회피하지 않았어. 얘는 잡아먹었어. 근데 독성이 약한 개구리종 모방한 개구리 D죠. 얘는 잡아먹지 않았다. C는 잡아먹었는데 D는 잡아먹지 않은 거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쪽은 X2, 요 새는 X2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독성이 약한 개구리종을 잡아먹게 되는 거다. 그래서 1번은 또 지워지고 요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까지 봐야겠네요. 따라서 땡땡 지역에 서식하는 독이 없는 개구리가 X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독성이 어느 쪽인 개구리종을 모방하는 게 좋은가? 일단 C가 관건이죠. C는 독성이 강한 쪽을 모방하는데 얘가 잡아먹혔단 말이에요. X2한테에서는. 그러니까 약한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실험 내용만 제대로 딱 정리해주면 실험 해석하는데 빈칸 채우는 거는 딱 문맥형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문맥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일치부합스럽죠. 실험 내용에 끼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험 소재 쪽이 나올 거다라는 거는 예측하고 계셔야 되고 이게 이제 빈칸으로 나올 때 어느 쪽에 가깝게 우리 작년 문제처럼 논증 쪽인지 아니면 올해 문제처럼 추론 쪽에 가깝게 나오는지 그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우리 가서 마지막 논리 문제 대표적인 거 하나 보시면 우리 명제 연결형 퀴즈는 지금 빠지지 않고 나와요, 여러분. 명제 연결형 퀴즈가 안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명제 연결형 퀴즈는 항상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난도가 높게 나올 때랑 낮게 나올 때 특성이 좀 있잖아요. 조금 쉬운 문제는 확정적인 정보를 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명제를 연결할 때 시작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는 확정적인 정보를 주지는 않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게 하는 그런 어떤 간접 추리법 쓰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 다 뭐냐면 명제 연결형 퀴즈예요. 항상 나오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죠. 그리고 둘 다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시작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확정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 문제 지금 예제 7번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인 정보를 안 줬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가 있는 선택지도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업명제예요. 그죠? 이렇게 선언지 들어가거나 가업명제라서 확정적인 정보가 없어도 돼요. 기화해 놓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잡히는지만 보면 돼요. 근데 올해 문제는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 찾는 거 똑같은데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뭐 선발되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 거나도 들어가 있지만 이게 모든 선택지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선발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물어보는 선택지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간접출입법을 통해서 확정적인 정보를 찾을 부분이 있을까를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그냥 세명제를 따로따로 놓고 선지 나올 때마다 연결고리 잡아도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확정적인 거를 물어보는 선택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4개의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 다 되게 간단해요. 선언지도 없어요. 연언지도 없고 그냥 가업명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주무관이 선발된다 막 이런 것들 사실은 구급공채 문제 똑같이 문장들 나온 적 있어요. 구급공채 국어 문제가 지금 필세 스타일, 언어논리 스타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똑같이 나온 적이 있는데 예시 문제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호화를 한 다음에 연결고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거의 70%는 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기호화를 해서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첫 번째 명제가 박주무관이 선발되면 성만 쓰시면 되죠. 오주무관도 선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주무관이 선발되면 남도 선발이 되고 그 다음에 선주무관이 선발되면 박도 선발되고 4번에도 선주무관이 이번에는 선발되면이 아니라 선언지 선발되거나 이 주무관이 선발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선언지를 화살표 들어가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죠. 그죠? 3명제가 다 화살표로 연관이 지금 되기 때문에 얘도 화살표 들어가게끔 바꿔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2가지 버전으로 바꿀 수 있죠.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선발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똑같은 표현으로 선이 안 되면 2가 되어야 해.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2가 안 되면 요거 뭐 대우명제긴 하지만 선이 되어야 해.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연결고리가 잡힐지는 다른 문장들 연결고리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딱 봤을 때 일단은 1번하고 3번하고요. 연결이 되죠. 박에서 오로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 선이 앞에 놓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연결 한번 해보면 일단 3번을 먼저 쓸까요? 선에서 박으로 가죠? 1번을 갖다 붙이면 박에서 오로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선하고 이 연결고리 잡히는 게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앞쪽에다가 not 써주면 되잖아요. 4번을 3번 앞쪽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겠고 남아있는 게 지금 2번 명제인데 2번 명제 2 들어가 있으니까 대우명제 요거 바꿔서 여기에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쭉 연결하면 이렇게 4개의 명제가 일직선으로 쭉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연결했을 때 모순되는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가 보시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정적인 정보 물어보는 거는 알 수가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판단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택지에서 연결고리 잡히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박주무관이 선발되거나 선주무관이 선발된다. 이거 자체가 박, 오어, 선이어서 만약 여기에 맞춰서 바꿔준다라고 하면 뭐 화살표 들어가게 바꿔주면 낫박이면 선이거나 이렇게 아니면 낫선이면 박이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선하고 박하고의 관계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선에서 박으로 가요. 선도 되면 박도 되는 건데 3번은 그럼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오주무관이 선발되지 않으면 박주무관은 선발된다. 낫 5에서 박으로 가거나 대우명제 바꿔주면 낫 박에서 오로 가야 되는데 박하고 오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이 되면 오가 되는 쪽으로 가야 돼서 4번도 맞지 않게 되죠. 반면 5번 같은 경우에는 남주무관과 오주무관 중 적어도 한 사람. 요거 선언지잖아요. 남, 오어, 오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바꿔주면 난 남이면 오로 가잖아요. 난 남. 에서 쭉 타고 가면 5까지 연결되잖아요. 결국엔 다 연결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5번에 딱 갖다 놓은 건데 5번 선택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중 적어도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언지를 가지고 요렇게 바꿔줄 수 있는지를 사실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언지 들어가 있는 명제를 뭐 그 화살표 들어가게 그 선언지의 개념에 따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요런 거는 충분히 좀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 그 명제 연결형 문제가 작년과 동일한 스타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대표 문제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예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 지금 배치되는 것도 한번 보시면 우리 쭉 한번 훑어보면 1, 2번 원래 6번까지 정도에서 그 독해 문제, 밀동 문제 쭉 나오잖아요. 올해도 1번, 2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식 서술, 역사 소재, 그 다음에 3번에 추론 문제 들어가고 4번에 논지 문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 5번, 6번 다 알 수 있는 없는. 그 다음에 7번부터는 이제 문맥 문제 나오죠. 수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빈칸, 문맥형 빈칸 문제 전형적인. 그 다음에 우리 그 실무 소재인데 필요한 자료 구하는 매번 나오는 거. 10번 문제 같은 거는 우리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스타일의 실무 소재로 빈칸 채우는, 표로 되어 있는 빈칸 채우는 문제. 그 다음에 11번, 12번 쪽에 또 알 수 없는 추론 나왔는데 요거 우리 아까 봤던 추론 문제고요. 요것도 알 수 없는이란 발문 붙었는데 사실은 추론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과학 소재로 지금 들어가 있고 11번 문제 좀 어렵게 푸신 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13번 빈칸 추론, 도식적인 빈칸 3개짜리니까 단어 하나씩 딱딱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14번까지 알 수 있는 없는 전형적인 그냥 독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15번에 이제 약화 문제 하나 나왔고 여기서부터 논증 논리 문제가 나오는 거죠. 16번 우리 좀 전에 봤던 문제고 그 평가 문제에서 밑줄 활용하는 경향은 계속되고 있어요. 약화 문제도 밑줄 활용됐고 우리 아까 봤던 20번 문제 평가 문제도 밑줄 활용했죠. 그 다음 여기 17번의 빈칸 문제가 추가해야 할 전제 찾기 문제고요. 18번이 정보정리형 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이고 쓸데없는 게 올라오네요. 네, 그 다음 19번 문제, 작년엔 19번, 20번이 두 문항 연결형 문제였는데 올해는 21번, 22번으로 갔고 19번, 20번은 다 실험 소재. 우리 둘 다 봤던 문제예요. 네, 제가 중요한 문제라서 같이 확인했었고 20번, 21번, 22번 두 문항 연결형 문제인데 21번 추론, 22번 사례에 대한 판단인데 얘도 추론, 적용형 추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추론 문제 다양하게 그 다음에도 추론. 요거 이제 표 활용하는 추론 문제인데 굉장히 도식적인 추론 문제가 또 출제가 됐고 24번 문제 작년 24번과 비교해 보자라고 했죠. 대화체로 나왔는데 작년엔 밑줄, 올해는 빈칸.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 25번 문제야 뭐 쟁점 분석 문제는 매년 25번에 거의 대부분 나오는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고정이 되어 있는 틀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문항들 한번 훑어보고 제가 봤을 때 각 유형별로 중요한 문제들 한번 확인해 봤고요. 올해 난도가 낮았지만 여러분 그 내년에는 그러면 더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처럼 나오면 점수 인플레 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하는 게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 100점 목표로 갖고 가야 되는 거고요. 올해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난도 조정될 수 있어서 거기에 또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긴장하고 신경 써서 언어 논리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뭐 1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충분히 100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드릴 거라서
요거 오늘 한 거 바탕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나머지 문제들은 올해 기출에 들어가 있던 문제는 9월 달에 기본 강의 이제 기본서 개정될 거거든요. 기본 강의 들어가면 그 기본서 안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제가 빠짐없이 철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그렇게 강의 좀 활용하시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계획 세워서 준비하시면 여러분도 내년에 분명히 좋은 그런 결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2025년 7급 공채 필셋 언어 논리 기출 경향 분석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